전 세계 방산 시장이 동시에 주목한 전투기가 있다면 지금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KF-21이 있다. 단순한 국산 전투기 개발 성공담이 아니라 세계 군사 질서와 방산 산업의 흐름을 뒤흔들고 있는 실질적인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국, 미국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KF-21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방산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가장 먼저 짚어냈다. 이 매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것이 단순한 부품 국산화를 넘어 한국 방산의 밸류체인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한국은 뛰어난 기체 설계와 생산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동력원인 엔진 분야에서는 해외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KF-21을 기점으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외신들이 더욱 주목한 지점은 한국의 전략적 위치 변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나 조립 생산국의 단계를 넘어 전투기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통합할 수 있는 세계 7대 전투기 강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분석했다. 이는 과거 미국, 러시아, 유럽 일부 국가들만이 독점해오던 영역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 방산 분석 기관들의 평가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들은 KF-21이 단순히 4.5세대 전투기에 머무르는 플랫폼이 아니라 향후 기술 축적에 따라 5세대는 물론 6세대까지 확장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장거리 타격 능력, 다중표적 교전 체계, 네트워크 기반 전장 통합 능력까지 자치적으로 확보할 경우 한국은 완전히 독자적인 전투기 진화 경로를 확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CNN의 평가는 보다 직설적이었다. CNN은 KF-21 사업을 52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며 단순한 군사장비 개발이 아니라 한국 경제와 고용 그리고 국가 안보를 동시에 떠받칠 전략 산업으로 평가했다.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서 통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방산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신 보도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KF-21은 더 이상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검증받고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의 방산 강대국들이 기술 이전을 극도로 제한하고 가격과 운용 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전투기 모델은 여러 국가들에게 전혀 다른 해법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KF-21은 한국 내부의 성공 여부를 넘어 세계 방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외신들의 연이은 찬사는 단순한 호평이 아니라 한국 방산이 기존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KF-21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 KF-21이 단순한 개념 단계의 전투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양산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체결한 KF-21 최초 양산 부품 공급 계약은 한국 방산산업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 계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8년까지 KF-21에 탑재될 보조동력 장치를 포함해 총 17종의 핵심 구성품을 공급하게 된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물량이 아니다. 전투기 양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과 신뢰성이다. 수백 대 규모로 확대될 수 있는 전투기 사업에서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생산 공정과 품질 관리 체계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뜻한다. 외신들이 KF-21을 주목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설계만 잘된 전투기는 많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양산 체계를 갖춘 국가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KF-21의 또 다른 강점은 항전 장비의 독자 개발 비중이다.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임무 컴퓨터, 조종사의 상황 인식을 좌우하는 다기능 시연기, 음성과 신호를 통합 관리하는 제어 시스템까지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했다. 특히 과거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까지 자체 기술로 개발해냈다는 점은 해외 방산 업계에서도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러한 국산화는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 통제와 수출 제한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 기존 강대국의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무장 통합이나 개량 과정에서 항상 정치적 제약과 기술 통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반면 KF-21은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고객국의 요구에 따라 유연한 개량과 패키지 구성이 가능하다. 엔진과 항전 시스템을 포함한 전반적인 체계 통합 능력 역시 KF-21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외신들은
한국이 단순히 기체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전투기 전체 생태계를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한다. 이는 곧 전투기 수출이 일회성 계약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 시장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다. KF-21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방산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중동과 신흥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고가의 서방 전투기와 정치적 제약이 큰 선택지 사이에서 성능과 가격, 그리고 기술 협력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하는 KF-21은 전혀 다른 계산법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지점에서 KF-21은 더 이상 한국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KF-21의 진짜 가치는 단일 기체의 성능이 아니라 설계부터 양산, 개량까지 이어지는 전체 시스템을 한국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서 KF-21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일시적인 화제가 아닌 장기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KF-21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중동 국가들의 움직임이다. 특히 UAE와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의 주요 국가들이 KF-21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관심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기존의 전투기 도입 공식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동 국가들이 직면한 현실은 분명하다. 미국산 F-35는 최상급 성능을 갖추고 있지만 구매 조건과 기술 통제가 극도로 까다롭다. 정치적 신뢰, 외교적 계산, 운용 통제까지 모두 미국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접근이 가능하다. 게다가 도입 이후에도 소프트웨어와 무장 운용, 정비 체계에서 자율성이 제한된다. 이러한 조건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국가들에게조차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이 제3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KF-21은 F-35와 같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실전에서 검증 가능한 성능과 합리적인 도입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 파트너십 모델을 제시한다.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기술 협력과 생산 참여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은 중동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다. UAE가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UAE는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자국 방산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을 요구해온 국가다. KF-21의 블록 발전 구조는 이러한 요구와 맞물린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블록 1과 블록 2를 넘어 향후 블록 3단계에서는 스텔스 성능 강화와 유무인 복합 운용 같은 미래 전장 핵심 기술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 자본과 시장을 제공하는 대신 일정 범위의 접근권을 확보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현실적인 그림이다. 사우디 역시 비슷한 계산을 하고 있다. 사우디는 공군 전력 현대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지만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다. KF-21은 성능과 가격, 그리고 정치적 부담을 비교했을 때 매우 전략적인 선택지로 평가된다. 특히 장기적인 운용과 개량을 고려할 경우 한국이 주도권을 쥔 플랫폼이라는 점은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흐름은 이라크, 북아프리카, 동남아 등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T-50 계열을 운용해온 국가들은 FA-50을 거쳐 KF-21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전력 전환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훈련기부터 경공격기,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로 이어지는 일관된 체계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결국 중동을 중심으로 한 KF-21 수출 논의는 단순한 판매 협상이 아니다. 이는 기존 방산 강대국 중심의 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기술을 독점하고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력과 확장을 통해 시장을 넓히는 모델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KF-21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변화의 파장은 중동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KF-21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수출 전투기에서 멈추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 기체가 갖는 가장 큰 전략적 가치는 현재의 성능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느냐에 있다. 바로 블록 발전 구조가 그 핵심이다. KF-21은 설계 단계부터 단발성 완성형 전투기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확장형 플랫폼으로 기획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블록 1과 블록 2는 전력화와 운용 안정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레이더, 홍전 장비, 무장 통합 능력을 실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이며 이는 기존 4.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전력을 형성한다. 그러나 KF-21의 진짜 분기점은 그 다음 단계에 있다. 바로 블록 3이다. 블록 3단계에서 거론되는 요소들은
미래 전장의 방향성과 정확히 맞물린다. 스텔스 성능의 추가적인 강화, 네트워크 기반 전장 통합, 그리고 유무인 복합 운용이 그것이다. 단독으로 싸우는 전투기가 아니라 무인 전투기와 정보를 공유하고 임무를 분담하는 구조는 이미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KF-21은 이러한 개념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과 전력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점에서 자주 비교되는 대상이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가 함께 추진 중인 GCAP이다. GCAP는 인공지능과 무인 전투기 활용 측면에서는 6세대를 지향하고 있지만 광대역 스텔스와 레이저 무기 운용 능력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다. 개발 난이도와 예산 부담을 고려해 일부 핵심 요소를 후순위로 미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업계 일각에서는 GCAP를 완전한 6세대라기보다는 5세대 기반 확장형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반면 KF-21은 처음부터 단계적 진화를 전제로 한 만큼 기술 축적에 따라 선택지를 넓혀갈 수 있다. 스텔스 성능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지, 무인 전투기와의 연동을 어디까지 확장할지, 그리고 향후 에너지 무기까지 통합할 여지가 있는지는 모두 블록 3 이후의 발전 방향에 달려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결정권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신과 전문가들이 KF-21을 두고 5세대와 6세대를 잇는 가교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완성된 6세대 전투기를 단번에 만들기보다 현실적인 기술과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오히려 성공 확률을 높인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미국조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광대역 스텔스와 레이저 무기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다가 막대한 비용 문제로 전략을 재검토한 바 있다. 결국 KF-21의 블록 3는 단순한 성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미래 공중전력을 구축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 해외 파트너가 참여할 경우 KF-21은 특정 국가의 전투기를 넘어 다국적 협력 기반의 차세대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품게 된다. 바로 이 점이 KF-21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현재형이 아닌 미래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KF-21의 진화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레이저 무기다. 이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단순한 연구 단계가 아니라 이미 실전 배치와 양산 속도를 통해 세계 방산 시장의 시선을 끌고 있다. 외신과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현실성에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대공 레이저 무기를 실제 전력으로 배치한 국가 중 하나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개발된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는 기존 계획보다 빠른 일정으로 완성되었고 시험 평가 과정에서 높은 명중률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요격하는 데 특화된 이 체계는 전통적인 미사일 기반 방공 체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대응 수단을 제시한다.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구조에 있다. 기존 요격 미사일은 한 발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소요되지만 레이저 무기는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발사 비용이 극히 낮다. 이는 대량의 드론이나 저가형 공중 위협에 대응할 때 압도적인 경제성을 제공한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 점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전략적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출력 확장을 통해 단계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출력보다 높은 단계의 기동형 레이저 대공 무기, 그리고 함정이나 항공 플랫폼에 탑재 가능한 고출력 레이저 무기 개발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이는 레이저 무기가 단순한 방공 보조 수단을 넘어 미래 전장의 핵심 무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질문이 있다. 과연 KF-21에 레이저 무기가 통합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실전 탑재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기술적 가능성 자체는 점점 현실적인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레이저 무기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 공급, 열 관리, 센서 통합 능력은 모두 차세대 전투기의 중요한 설계 요소이며 KF-21은 이러한 확장을 염두에 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연계성이다. KF-21은 전통적인 공대공, 공대지 무장뿐만 아니라 에너지 무기까지 통합될 경우 전투기의 역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미사일을 소모하지 않고도 일정 수준의 방어와 요격을 수행할 수 있다면 작전 지속 능력과 생존성은 크게 향상된다. 이는 특히 중동과 같은 드론 위협이 급증하는 지역에서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결국 레이저 무기는 KF-21을 단순한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전장 환경에 적응하는 플랫폼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변수다.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과제와 운용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지만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속도를 고려할 때
이 가능성은 결코 공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KF-21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미래형 무장체계를 현실적인 시간표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투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KF-21 논의가 정점에 이르는 지점은 결국 함재기형 개발 가능성이다. 이는 단순한 파생형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전력의 지평을 바다로 확장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최근 방산 전시회와 업계 분석을 통해 포착된 여러 정황들은 KF-21이 공군 전용 전투기를 넘어 해군 항공전력까지 염두에 둔 플랫폼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함재기형 KF-21의 필요성은 주변 안보 환경 변화와 맞물려 있다. 해상에서의 세력 경쟁이 심화되면서 항공모함과 그의 탑재될 함재기의 중요성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택지는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F-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 전투기는 높은 도입 비용과 제한된 무장 탑재량, 그리고 높은 운용 부담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장기적인 해군 항공 전력 구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KF-21을 함재기로 개량하는 시나리오는 전략적으로 매우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함재기형 개발은 단순한 외형 변경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변화는 랜딩 기어 구조다. 항공모함 착함은 공군 기지 활주로와 전혀 다른 충격 조건을 요구한다. 급격한 하강 각도와 강한 충격을 견뎌야 하며 반복적인 착함에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랜딩 기어의 위치와 폭, 그리고 기체 하부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함재기는 오버턴 앵글을 낮춰야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이는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랜딩 기어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달성된다. KF-21 함재기형에서 랜딩 기어 위치가 기존 공군형보다 바깥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설계는 안정성을 높이는 대신 항력 증가와 구조 보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동반한다.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날개 구조다. 짧은 항공모함 갑판에서 이륙하고 착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익 면적 확장이나 접이식 날개 구조 같은 함재기 전용 설계가 요구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라 함재기 운용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춘 생존성과 안전성의 문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축적해온 함재기 랜딩 기어 기술이 전략 기술로 분류되어 이전이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다. 결국 KF-21 함재기형은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만 한다. 이는 개발 난이도와 비용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요소지만 반대로 말하면 성공할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해군 항공 전력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해외 수요 역시 이러한 개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중동과 일부 신흥 국가들은 단순한 공군 전력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군 항공 전력까지 고려한 통합 전력을 검토하고 있다. KF-21 함재기형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기존 방산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든 선택지가 된다. 가격과 성능, 그리고 운용 유연성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결국 KF-21 함재기형 논의는 한국 방산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의미한다. 공군에서 시작된 KF-21이 바다로 확장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을 넘어 한국이 독자적인 항공전력 생태계를 완성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가능성 때문에 KF-21은 지금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KF-21을 둘러싼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면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하나의 신형 항공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산업이 어떤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과거 한국의 전투기 개발은 언제나 제한된 기술 이전과 외국 의존이라는 틀 안에서 움직여야 했다. 그러나 KF-21을 기점으로 그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 외신들이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냉정하다. 감탄과 기대가 섞여 있지만 그 근본에는 현실적인 평가가 깔려 있다. 설계 능력, 양산 체계, 항전 시스템 통합, 그리고 단계적 성능 확장 구조까지 갖춘 국가는 많지 않다. KF-21은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몇 안 되는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세계 방산 시장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다. 특히 KF-21의 가장 큰 경쟁력은 선택의 폭에 있다. 특정 세대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운용 환경과 기술 축적에 따라 진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막대한 가치를 지닌다. 블록 발전 방식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전투기 생애주기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이는 곧 정치적 변수와 기술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력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중동과 신흥시장의 움직임은 이러한 장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이들 국가는 더 이상 성능만으로 무기를 선택하지 않는다. 운용 자율성, 비용 구조, 그리고 미래 확장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한다. KF-21은 이 모든 항목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실제 협상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레이저 무기와 유무인 복합 운용, 그리고 함재기형 가능성까지 이어지는 논의는 KF-21이 단기적인 성공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신호다. 물론 이 모든 요소가 단기간에 완성되지는 않는다. 기술적 난이도와 예산, 그리고 운용 개념 정립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KF-21은 이미 미래전장을 향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고 그 길 위에서 한 단계씩 전진하고 있다. 한국 방산산업 전체로 보더라도 KF-21은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전투기 한 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생산, 유지보수, 업그레이드까지 포함된 생태계를 함께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발성 계약이 아닌 장기적인 전략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바로 이 점에서 KF-21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국가전략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결국 KF-21의 진짜 의미는 완성형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개선하며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 능력이 유지되는 한 KF-21은 한 세대의 전투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세계 방산 시장이 지금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그 가능성이 이미 현실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